지난 이야기. 교토 주변을 장악해가는 오다 노부나가, 이에 신겐과 겐신은 동맹을 결성하는데 이들은 노부나가 저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 관직은 갔다 와서 받겠다. 이 관직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총도 원령을 내려. 나도 혹시 간다. 그 도착한 곳이 혼노지입니까? 그렇죠. 아,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만 명의 병력이 혼노지를 에워싸고 근데 이게 노부나가 성격이 정말 이 최후에도 잘 나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한다.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적의 손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존심. 마지막, 심술. 내가 못 가지는 건 니들도 못 가진다. 다 타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애매한 게 미스이데가 노부나가를 왜 배신했느냐. 네. 설이 파다하죠. 그거 썰로만 만들어진 영화만 아마 수십 편 될 거예요. 일본 전국시대 통일 전쟁 운명의 종착점 첫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히데요시를 도와주러 가라고 이제 이 명령을 오다 노부나가가 미쓰이데한테 네. 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던 지금 영지를 반환하라고 그래요. 아, 왜 반환- 하필? 예, 반환하고 네. 모리 공략에 성공하면은 거기에서 새 영지를 주겠다고 해요. 그거를 뺏어서 네 영지로 하라고 하던 거죠. 그러니까 노부나가 딴에는 그럴 만한 절박함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말이 미스이드에게는 나 배신당했네. 토사구청이네. 청병력이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쌓여온 것도 많았고. 이거 내 영지를 지금 왜 몰수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생각. 만약에 모리 정벌이 실패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아, 그리고 성공을 해도 영지라는 건 교토에서 가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미스이데 영지가 어디냐면 지난 그 엔라쿠지 자리예요. 아.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엔라쿠지 박살낸 게 미스이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스이데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거 점령하면 너 줄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교토 옆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기로 가래잖아요. 그럼 점령을 해도 너는 이제 저기 가서 있어는 너는 약간 유배 여기서 느낌이네요. 멀리 좀 떨어져. 내 후계자나 뭐 이런 쪽은 아니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약간 여지껏 들었던 것 중에는 가장 현실성 있는 추론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주러 보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였다고요. 아, 지휘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내가 저 근본도 모르는 애 밑으로 가야 돼?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을 들어봤을 때도 오다 노부나가가 미스이데를 별로 이렇게 중용하진 않는 좋아하지 느낌이에요. 않았다라는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10만 가지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권력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기회다. 천하에 없는. 네. 예. 그런데 방금 요 얘기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지만 맞는 얘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지기였다라고. 그래서 말을 관리하고 처음에는 네. 그 아시가루였어요. 있는데 아버지도 아시가루였고. 노부나가가 아침에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나올 때마다 신발을 신었더니 따뜻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서는 야 원숭아 너 일로 와봐. 이거 왜 신발이 따뜻하냐 그랬더니 이게 품고 있어서 따뜻해졌다. 이 얘기는 그러면 소설입니까? 그런 거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그래서 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능력이 특별났대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면 딴 애들은 그 물건값보다 훨씬 못한 걸 사오는데 히데요시는 가면 훨씬 그 값보다 좋은 걸 사왔대요. 그러니까 알고 거기서 봤더니 자기 것만 이렇게 뒷돈으로 챙겨.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거기서 노부나가 깜짝 놀랐다고. 이 정도면 프로 월드컵인데 나이키를 갖고 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데요시는 워낙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면 끝까지 훌륭한 하인이잖아요. 그거는 하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이지 네. 자기 휘하의 장군으로 키울 자질은 아니에요. 노부나가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능력본이라는 거잖아요. 집안 무시, 가문 무시, 출신 무시. 네. 그런데 어떻게 히데요시가 거의 2인자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신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이데를 무시했다는 게 뭐 대머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나를 어떻게 건드리겠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하. 저 정도 깜냥이면 에이고 야,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와 일단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시바로타로의 묘사가 많다고는 저도 생각 안 하는데 미스히데가 조금 고전적인 인물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유방이 한나라 통일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방 부하들 중에는 이제 천하를 통일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로 이제 통일하면 옛날로 돌아갈 거다. 지가 아는 세상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방도 그랬는데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들은요 별로 그게 경쟁자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깜이 쟤는 부장감이지 제가 무슨 사장을 노려 딱 애가 마인드가 부장인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부장감도 사장 되고 싶은 욕구는 있다고. 아유, 그럼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부나가를 미스히데가 처치한 거잖아요. 처치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미스히데의 자리가 된다라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저 서쪽 정벌에 가 있고 지금 교토에는 그러면 미스히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쓰히데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모리 가문하고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리 가문이요? 그래서 도요토미를 양궁으로 치겠다. 그래서 지금 한창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공격받고 있는 모리 가문에 밀사를 보냅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죠. 이 밀사가 덜커덕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잡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모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대의 명분을 얻었네요. 여기서 모리가가 또 웃기는 게 모리가랑 바로 휴전을 해요. 근데 모리도 그 센코쿠 다이묘 중에서 굉장히 고물이거든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한테 또 기회가 온 거 아니야 기회죠. 지금. 그렇죠. 어차피 이제 다케다 신겐도 없고 다 없어. 거꾸로 쫓아가면 교토까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휴전을 하고 보내줘요. 자기가 깜냥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릇이 안 됐다라는 거죠. 내가 모리는 진짜 그랬다고 그러대. 내가 천하를 장악할 필요는 없고 2인자, 3인자로 살면 좀 된다라는 의식이 좀. 안전한 예. 걸 더 선택을 했던 거네요. 그럼 모리가 손을 안 잡는 순간 지금 병력 차이는 압도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이 강하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회군을 하고 미쓰히데는 자기 사돈가라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미쓰히데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즉시 자기 본거지인 히메지성으로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열흘도 안 돼서 히메지성에 와서 정말 강행군이었어요. 오자마자 곡식 금은부하를 부하들한테 다 나눠줘요. 수고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쓰러뜨리지 못하면 우리도 다 죽는 거다. 나 죽는 거니까 나 결사의 표시다고 다 나눠줘요. 그우선은 덜커덕 미쓰히데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맞짱을 뜨려고 갑니다. 근데 사실 요 얘기에 또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또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박사님한테 배우는 게 요거 나눠준 거 10만큼 나눠줘.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에 입성을 하면 나는 1000만큼 얻게 돼. 그럼요. 아니 그게 한두 미쓰히데 번 없어지면 이제 자기가 오다 노부나가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지껏 오다 노부나가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힘도 있었겠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없이는 안 됐고 그리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혼노제의 변이 일어나자마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바로 돌아갑니다. 자기 성. 자국으로? 예. 그리고 거기서 쉽게 말해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자기가 2인자 다툼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와. 자기는 예를 들어서 가신이면은 어느 정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는데 이거 자기는 동맹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 쟁쟁한 가신들인데 거기에 내가 뛰어들어가 자살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와, 그 끝까지 도쿠가와는 때를 자신의 기다리고. 가문과 자신의 국가를 살리는 주군이었던 거네요, 그냥. 아니죠.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도쿠가와도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쿠가와랑 모리는 자기 분수를 안 거 아니었을까요? 도쿠가와 정도 되면 도요토미와 힘을 합쳐서 같이 미츠히데를 칠 수. 그럴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처세술의 달, 그러니까 처세술의 달인이 이거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 판단.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쟤는 내 편 들겠지, 쟤는 내 등 뒤를 찌르겠지, 쟤는 말로만 도와주겠지 이런 걸 계산을 딱 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아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이 성계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노부나가가 잘 차려놓은 이 천하를, 이 16첩 반상을 미츠히데가 낼름 먹으려고 했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앉아서 내 건데라고 지금 한방 붙게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6월 13일 날 야마자키라는 데서 두 양군이 격돌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3만,
미쓰히데 1만의 병력이 붙는데 이때 히데요시는 야마자키의 텐노산이라고 있었어요. 이 텐노산이 대단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텐노산에 미리 가서 상당수의 철포 부대를 여기다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쓰히데 군과 드디어 맞닥뜨리죠. 여기서 미쓰히데 군이 그들 말에 의하면, 그들 뭐 미디어에 의하면 또 한 번 장렬한 기병 돌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런 건 없었다. 미쓰히데가 이미 대명분을 이룬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아무도 안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런 어떤 전국 시대의 어떤 연합군 구조에서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은 모두의 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노부나가를 죽였으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든가 안 오든가. 네. 안 왔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우리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 이겨도요. 앞으로 싸울 일이 만축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장은 노부나가도 아닌 미쓰히데고 그렇죠. 이미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고. 그렇죠. 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시대를 쭉 다뤄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신은 노부나가의 편이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지껏 그렇게 생각해왔지 우리는. 결론은 이거를 도요토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주기 위한 밑밥이었던 거죠. 와, 결국 마지막에 미쓰히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좋은 꼴을 만들어준 거네요. 양군의 치열한 냉병기 접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냉병기 접전에서 미쓰히데 군이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쵸. 모든 정황상 숫자도 부족하고 사기도 떨어져 있고 대장의 능력도 다르고 이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 준비가 돼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미쓰히데가 이 이후로도 역사상 미움받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전투에도 죽지 않고 탈출을 하는데 네. 가다 보면 농부한테 살해된다고. 농부 그러더라고요. 죽창에 맞아서 죽었다니. 에 아 이끼의 죽창. 아 그때 농부들이 또 뭐가 있냐면 네. 해잔병 사냥 농부들이 있었대요. 예? 네? 왜냐면 잡아서 왜 목 빼고 가져가면 상 받잖아요. 아 그 상대였던 네. 적에게. 그러니까 농부들은 전투에는 참여 안 하지만 낙오병, 패장 이런 애들은 또 악착같이 그냥 장군급은 잡으면 우와. 호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 분명히 도망병이고 패잔병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농부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 그 전쟁은 잔인한 게요. 전투 끝나면 부상병이 사상자가 더 많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후송을 못 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바로 이 약탈자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와요. 그래서 갑옷이 없어 그냥 홀랑 다 벗겨요. 그때 저항하면 그냥 죽여요. 어, 사실은 그때 더 많이 죽어요 애들 손에. 하이에나나 독수리의 역할들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부인데 강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네요. 아니 근데 그걸 강도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은요 환경이 딱 주어지면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감정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서 미쓰히데는 그런 농부한테 죽어요. 근데 또 이때 뭐 미쓰히데가 또 그게 가짜여서 이분도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는 소리 타다 하죠. 노부나가가 그 미쓰히데를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럼 지금도 쫓아다녀야 돼. 그런 영화는 안 나오나? 현상금 사냥. 아직까지 살아있는 노부나가와 미쓰히데의 결투 뭐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자, 그럼 결국은 천하통일을 사실상은 했던 노부나가. 노부나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노부나가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다 이루고 집안도 크게 일으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자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들 없었나요? 큰아들이 노부타다예요. 노부타다. 그때 원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왕하고 세자는 같은 곳에서 앉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대비는 했는데 네네. 그냥 암살자 이런 거 대비했지 일개 사단이 쳐들어올 줄이 알았어요. 쿠데타일 줄 몰랐지. 그래서 노부나가는 혼노지에서 자고 노부타다는 묘카쿠지라고 이 묘각사라는 데인데 네네. 그곳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혼노지가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랬더니 노부타다는 묘카쿠지에서는 못 버틴다 그래서 니조성 지금 니조성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얘도 병력이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어요. 아하.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있어요. 네. 오다 노부카츠라고. 네. 근데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정한 사정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게 그러니까 사정없이 제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숙청해야 할 대상이 돼버린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중앙집권제도인데 딱 죽이면 되는데 네. 여기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이 노부가츠의 운명은 제가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어. 너무 복잡해서. 어쨌든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100만 석 영주를 만들어줘요. 엄청나게.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용만 해먹어요. 이쪽 편에서도 너 우리 편에 와서 대장해라. 저쪽에서 너 우리 편에 대장해라. 근데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줏대 없이 이용만 당하고 네. 자기 기는 좀 이렇게 못 살리고 노부나가라는 그 대의 명분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서 뜯어먹는 예,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노부나가 아들 같지가 않은 거야, 애가. 아, 그냥 한마디로 아까 기자님이 노부나가 얘기했던 루이스 프로이스가 이 사람의 딱 한마디 했어요. 어. 저등하다. 한마디로 바보란 얘기. 능력이 어. 낮다.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죽고 계속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하. 뭐가 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큰 손자죠. 네. 네. 오다 히데노부인데 이 사람은 또 희한하게 이제 손자급이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히데요시가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히데요시 집안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이제 싸울 때 네. 어느 편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도쿠가와로 가야죠. 요거에 갔을 것 같죠? 네. 네. 희한하게 또 히데요시가 아는 편에 가요. 갔는데 싸움도 못해갖고 한 방에 함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젊은 나이에 한 방에 끝나서 승려가 돼요. 일본은 은퇴하거나 정가를 떠날 때 할 때 승려가 많이 돼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또 그냥 봐주니까. 그러니까 비잔틴 비슷한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또 요절을 해요. 25살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문의 운이 오다한테만 몰빵한. 그러네요. 정말 3대째. 아, 오다가 단 하루만 방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히데요시가 정말 야근 게 네. 어떨 때는 해주는 척, 노부나가 집안을 자기가 보호해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노부나가의 흔적을 야금야금 지워요. 아츠스성 없애. 그리고 원래 있던 데가 기우성이라는데 거기도 부셔버려. 야, 더 웃기는 거는 혼노지하고 묘카쿠지가 지금도 교토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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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그게 그곳이 아니라는 썰도 네. 있고, 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뭘 배우겠냐. 말로는 노부나가가 죽은 거 지운다는 거지만 핑계죠. 노부나가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딴 데로 옮겨버리고 거기는 지금도 요만한 말뚝 하나 서 있어요. 사실상 전국시대 패권을 차지한 오다 노부나가.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혼노지의 변이 발생하고 미스 이대는 오다 노부나가 제거에 성공하며 1인자의 자리는 비어있게 되는데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2인자들의 진검승부. 미스 이대와 히데요시의 텐노산 전투가 시작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흔적을 지워가면서 이제 1인자로 우뚝 섰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고의 무장이 될 수 있었나 이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 그 과정에 대한 얘기 없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낮은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뭐 처음엔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18살 때 또 다른 지인의 소개로 이제 오다 노부나가 쪽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처음엔 뭐 성 같은 거 수리하고 뭐 주방 업무 같은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수자병? 네. 변소 청소했다는 설도 있고. 어허. 그야말로 부하였네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부하였다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1561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수완을 발휘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사이토 가문을 한번 손봐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1563년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특히 그 사이토 가문의 이나바 산성 공략에 대단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때 이 임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맡깁니다. 이거 자체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죠. 별다른 그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뭐 성체가 산성이 있으면 그걸 둘러싸서 뭐 포이전 이런 거보다 일단 내부적으로 이나바 산성을 무너뜨리는,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사회또의 가신들한테 뇌물과 협박으로 어허. 상당수를 배신시키고 이탈시켜요. 구호탄당. 네. 여기 삼국지 그 게임에서 그쵸, 그쵸. 이 전략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이게 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밀 통로 하나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오다한테 보고를 하고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야간에 성체를 들어가서 이 성체를 함락시키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오다 노부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 이거 매우 유능하고 전쟁에서도 지략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녀석이구나. 이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어쨌든 히데요시가 뭐 변소 청소를 시켰더니 뭐 깨끗하게 하더라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었다면 내내 변소 청소하다가 청소반장 됐겠죠. 그렇잖아요. 장군은 못 돼요. 네. 그 우리가 그 저기 역사에서 지난번에 오다 노부나가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눈치가 빠르다, 머리가 좋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눈치가 빠르다는 거는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는 뜻도 있지만 눈치가 빨라서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는 통찰력과 분석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파악이 빠른 거죠. 맞아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거죠. 어쨌든 히데요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까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진짜 가신 중의 대장은 시바타 가스이예요.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온 히데요시가 나중에는 거의 최고의 부하로 가죠. 그런 거는 뭐 인정을 해줄 수밖에. 근데 여기서 그냥 후계자가 됐다라기보다는 회군을 했지만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후계자 문제입니다. 이 후계자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1582년 6월 21일에 오다의 중신 시바타 가츠이에, 미와 나카히데, 이케다 트네오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네 명이 모여서 후계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걸 진짜 최중심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기요스 회담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게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인데 네. 다른 세 명은 그래도 좀 뼈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하. 특히 유력한 중심 중에 한 명인 그 시바타 가츠이에는 오다의 삼남이죠. 오다의 삼남 노부타카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히데요시는 아버지와 함께 죽은 장남을 밀었어요. 근데 장남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남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어허. 삼뽀라고. 이 삼뽀를 미는 거예요. 적통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어허. 뭐 속셈은 따로 있지. 아직 어리니까. 어허. 문제가 당시 삼뽀가 3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저 집정하려고 하는구나. 시커먼 속내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때 히데요시가 이 다른 그 시바타를 비롯한 중신들의 좀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토의 덴노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해서 야마자키에 타카라데라 성이라는 아주 화로운 성을 하나 지어요. 이 성을 짓는데 여기서 이제 시바타가 아주 크게 화를 내죠. 난 네 속을 알겠다. 너 같은 놈하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돌아갑니다. 근데 시바타의 부인이 그때 누구였냐면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옛날에 오다 노부나가 여동생 한 번 이렇게 누구하고 서쪽으로 네. 갔잖아요. 이 여자가 제가해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해서 결혼한 사람이 시바타였어요. 그 딸도 데리고 왔었고. 예, 그러니까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맞짱을 뜨는 게. 시바타는 원래 노부나가랑 같이 큰 무장이고 네. 히데요시는 저 밑에서 위로 올라온 애잖아요. 시바타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말도 안 제가 되는 나랑 거죠. 동격인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양 세력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사 과연 누구 편에 붙느냐. 그러니까 아니 저는 기요스 회의에 이름이 안 나와서 의아했던 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안 나왔어요 얘기가. 네. 1600년 이후부터는 도쿠가와 이에스가 어떤 행동력이 있는데 이때까지 도쿠가와 이에스의 어떤 그 처세술이랄까 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덮을 거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에이 그래도 그건 뒤에 사람이 하는 얘기고 어. 내가 도쿠가와 이에스라도 양패부상이잖아요. 네. 산에서 호랑이들이 싸움을 할 때 왜 말려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그 재미. 피 터질 때까지 나. 요즘 전쟁 사고를 하더니 이상해졌어.
그 재밌는 걸. 윤지연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쌍구경이에요. 제일 좋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이 난세의 절정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시대 최고의 라이벌로 떠오른 두 인물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과연 이 둘의 이야기는 어땠는지 라이벌 매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립니다. 전국시대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두 인물, 영민한 전략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처세술의 달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라이벌 매치 속으로.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흙수저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가 알아봤던 대로 이 볼모 생활을 하다가 노부나가의 무장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서름도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노부나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딱 치고 그치. 나왔어야 하는 저런 거잖아요. 배신자 미쓰이데 하면서 가가지고 딱 치면 본인이 딱 등극 이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못 듣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 자꾸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 리더가 기다리고 눈치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부질이 얻으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리더 경영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다렸다는 거는 판단력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서러움을 받았을 거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늘 이인자고 이용당하고 본인은 자기 능력보다 항상 더 많은 걸 성취하고 있다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병력은 100명인데 대대장인 거죠.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교토 쪽으로 눈을 안 돌리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완벽하게 실속 차리고 있었어요. 어떤 실속이요? 혼노지의 변이 나자마자 관동의 이제 유일하게 강자 네. 호조 우지야스 네. 바로 사돈을 맺어버려요. 빠르다니까요. 신겐과 겐신이 좀 무너진 틈에 호조가 지금 굉장히 컸는데 그렇죠. 호조와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그리고 다케다 신겐의 영지였던 가이와 시나노를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다케다 신겐의 영지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고 옛날 이마가와 땅도 먹었거든요. 네. 그 자기 땅도 있죠. 그래서 자기 거에다 이마가와 거 2개, 신겐 거 2개에서 5개의 국을 가지는 우와. 막강한 영주로 순식간에 떠요. 아니 오히려 실속은 더 많이 챙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전 노부나가만큼 그 그렇죠. 쌀석이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챙기고 히데요시하고 시바타가 싸우는 걸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와. 아니, 야 이건 정말 좋은 전략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타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요스 회의가 있었던 1582년 그해 겨울에 시바타가 있는 쪽이 대단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래요. 근데 거기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시바타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히데요시가 역시 발빠른 게 이 틈을 타서 각 요충지의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거의 시바타를 포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시바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시바타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시바타 휘하의 맹장 사쿠마 요리마사가 이제 선봉에 서서 이제 히데요시하고 붙으려고 하는데 잘 싸웠어요. 처음엔 참 잘 싸웠는데 이 사람이 용맹은 뛰어나나 지략이 약간 모자른 타입이었습니다. 너무 깊숙하게 히데요시 진영 안까지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이 사쿠마 요리마사가 격파됩니다. 히데요시 군한테. 그리고 히데요시 군이 이 틈을 타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일본 역사에서는 시즈카타케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철포 부대, 조총 부대가 야간에 기습 사격을 하면서 아주 크게 기세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시바타의 유력한 무장들이 전부 다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바타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히데요시한테 항복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 부인한테 딸이 셋이 있었거든요. 네. 딸을 데리고 가라. 너하고 딸은 어차피 오다 노부나가 동생이었으니까 네. 살려줄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인 오이치가 그걸 거절하고 딸만 보냅니다. 딸만 셋만 보내고 자기는 당신하고 다 같이 죽겠다. 그래서 시바타는 뭐 자기 스스로 성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공격받아서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탈북했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예. 일단은 그 정서로 내려온 얘기는 부인을 먼저 칼로 찔러서 저 세상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가 할복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아사히보다는 시바타가 좀 남편으로서 괜찮았나 보네요. 아사히 때는 그래요 그럼 나 갈게요 하고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시바타 때는
난 애들 보내고 난 자기하고 있을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오이치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남편은 다 그러니까. A급 무장인데 A급 영주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서운 점을 하나 봐야 됩니다. 뭡니까? 이 시바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남 노부타카를 밀었잖아요. 네.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남을 할복시킵니다. 야, 그 약간은 도쿠가와하고는 좀 다른. 예. 아니에요. 도쿠가와도 똑같아요. 아, 도쿠가와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전국 시대는 계산이야 계산. 아, 죽여서 나한테 이득이 될 거냐, 와. 살려서 이득이 될 거냐, 이거 엄청나게 계산하는데 결국 그 판단이 모든 승부를 가르. 여기 도덕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큰 딸을 3명을 보냈잖아요. 네. 히데요시한테. 이 큰 딸이 차차 이때 당시에 아마 거의 성인이 됐을 나이였었는데 이 차차가 훗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제 후실이 됐던 요도기 부인이 아니라 예. 정실 부인이 아니라. 정실 부린 딸이고요. 도요토미 히데루의 어머니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후실 요도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정리를 했겠다. 시바타 정리했잖아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어떤 걸 당연히 이제 남은 사람끼리 붙어야죠.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싸워요? 일본의 패권을 놓고 이제 붙게 됩니다. 이야. 전투가 시작되는군요. 바로 그러면 도쿠가가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치고 내려가나요? 이럴 때는 협상을 먼저 걸었죠. 협상. 아. 네, 그래서 이에야스한테 정사품 벼슬을 제시했대요. 정사품이요? 왜냐하면 쇼군이 정이품 벼슬이에요, 사실. 정의대장군이라고. 얘들이 다 천황가의 관료로 있기 때문에 사품 벼슬을 제시했는데, 근데 재미난 건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이라 벼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벼슬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법을 쓰죠. 이때는 사실 도요토미라는 성도 없었어요. 하시바 히데요시였죠. 도요토미는 나중에 천황가에서 내린 성이에요. 아.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그래서 이에야스한테 벼슬을 주겠다. 근데 이에야스가 이제는 자기도 칼을 뽑는 거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히데요시가 노부나가 가를 사실은 대신을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노부나가 가의 남은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요. 아하. 그래서 오다 노부가스라고 이제 차남이죠. 차남. 차남하고 이제 노부나가의 세력하고 이에야스의 세력이 합쳐서 히데요시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기다리길 잘한 거지. 그러니까 노부카츠를 비롯한 많은 다이묘들의 신경을 건드는 일을 히데요시가 계속 일부러 해요. 왜냐하면 1580년 9월에 오사카성, 이제까지 그 어떤 성체보다도 화려하고 커다란 성을 져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짓는 의미는 히데요시로 하여금 내가 이제는 천하인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의 그 노부나가의 충성스러운 가신들, 그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 그들에게 엄청 자극되는 그렇죠. 행위 아니에요? 특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차남 노부카츠는 이걸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스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삼남도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차남이라고요. 이 차남이 자기하고 손을 잡자고 했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는 명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만히 있는 걸 히데요시가 모략을 써서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걸 판단 못했을 리가 없어요. 둘이 싸워서 어쨌든 히데요시하고 시바타가 싸워서 일부 세력은 소진됐고, 네. 그 와중에 노부나가 세력하고 히데요시는 왼수가 됐고, 네. 그럼 당연히 그쪽이 누구랑 자기랑 손을 잡겠어. 그러니까 히데요시 세력에서 중요 세력 둘을 덜어낸 셈이 되는 거죠. 하나, 그중 하나는 또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이에야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마키산에 진을 칩니다. 히데요시는 반대로 거기서 2km 저 떨어진 산에서 또 진을 치고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뭐 두 양웅이 떨쳐 일어났으니까 뭐 그야말로 회전을 안 합니다. 회전을 안 해요. 이때 한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딱 한 번 움직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죠. 이케다 트네오키가 빈집털이를 한번 하겠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인 미카와로 몰래 가요. 네. 지금 앞에서 본군이 그렇죠. 맞추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모든 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나카쿠테에다가 매복군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여기에 츠네오키가 걸려듭니다. 심지어 츠네오키는 전사를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씨가 안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더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유리했던 그러니까 군세가 더 셌던 도요토미도 이제는 우리 한 방 맞았으니까 움직이기 좀 애매하고 도쿠가와는 일단 우리가 유리한 거 하나 얻었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고. 이때 히데요시 군이 10만이고 이에야스와 노부가스 연합군이 3만인데 야 많이 열세네요. 많이 열세인데다가 자기 영지를 지키는 애들도 둬야 되고 그다음에 북쪽에 우에스기 겐신 집안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이 집안이 이에야스하고 이제 숙적이고 히데요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방어진병을 둬야 되고 그다음 제일 문제가 이때 10만이고 3만이고 해도 다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 순식간에 돌아서요. 정말 이게 최후의 승부인데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내 세력이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의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도 서로 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히데요시도 연합군으로 같이 데리고 왔던 다이묘들의 눈치를 조금 봤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오사카성을 지을 때 전국에서 34개의 다이묘들을 총동원했었다고요. 그러면서 성을 화려하게 지면서 많은 다이묘들이 우리가 왜 해야 돼라는 그런 좀 반감을 가진 다이묘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볼멘 소리들이 좀 나왔군요. 성 지면서 얘기는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리얼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허슬 씨를 모셨습니다. 거기 오사카성에 가면 지금도 정원에 당시 다이묘들이 돌로 축성을 하니까 돌을 날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다이묘 마크를 붙여요. 근데 지금도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남겼어요.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서 바다 성을 졌다. 그걸 이제 딱 있는데 근데 성을 쌓을 때 돌이 커야 멋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성 입구는요. 지금 무슨 콘크리트로 지은 것처럼 한 10m 엄청 큰 돌을 갖다 박아놨거든요. 이걸 누가 날라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쟀나 봐. 얘는 몇 센치짜리 몇 개, 몇 센치가 아니죠. 몇 미터짜리 몇 개.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켜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이 적당히 갖다 주자. 중저가 가져온 애들하고 큰 거 가져온 애들하고 아마 장부에 다 쓴 모양이에요. 그때 한 다이묘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 두 척 사이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물의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돌을 그 앞까지 끌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의를 보인 사람한테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그럼 그거 쪼개서 가져가자 이러면 쪼겠지. 충성심이 쪼개진 다이묘. 그렇죠. 1라운드에서는 보면 전략적으로 이에야스의 승리예요. 왜냐하면 두 번 붙는데 네. 비슷한 부대끼리 붙으면 이에야스가 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 딱 붙으면 아는 거야 이제. 붙으면 이에야스가 세다. 그러나 병력은 히데요시가 세요. 네. 하지만 노부가스하고 연합하는 바람에 상당히 전략적 우위를 가지게 돼요. 아하. 이게 붙었던 고마카 나가쿠테라는 지역이 뭐 협곡과 이게 산이 있는 데지만 여기가 지금도 군사 요충이에요. 지금도 이게 자위대 기지 있고 공군 부대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디냐면 나고야에서 오사카로 넘어 나고야 북쪽이에요. 나고야 거기가 원래 오다 노부나가 영지거든요. 그러면 히데요시가 이에야스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이에야스가 병력은 적지만 끌고 와서 오사카를 노리는 그러니까 히데요시 입장에서 뭐 목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한 번만 지면 자기는 본 거지만 하지만 이에야스는 져도 자기 근거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노부가스가 지금 오히려 이거 괜히 여기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이에야스가 완벽하게 우위에 있었고 네. 병력은 적지만 붙었더니 전투에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는 확실히 이에야스가 이에야스. 유리한데 하지만 이에야스도 돌파해서 밀고 나가기에는 병력도 많고 지형도 또 그런 거죠. 여기서 히데요시가 무능했다면 무너졌을 텐데 네. 전략적 우위를 다시 바꿔놓습니다. 전투에서 못 이기면 나도 전략으로 이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로 빠지면서 노부가스의 영지를 계속 쳐버려요. 이에야스 말고.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오와리 중심부잖아요. 나고야. 네, 네. 그 주변에 있는 노부가스의 뭐 이렇게 부하 가신들의 땅을 하나하나 먹어버려요. 네. 노부가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겨도 이에야스가 이겨도 나는 빈털터리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제거죠. 그렇죠.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탈탈 털리고 이에야스에게 승리를 주는 게 주느냐. 나아야? 아니면 아직 가진 거 있을 때 히데요시랑 협상하는 게 나을까? 당연히 후자를. 후자를 택하게 되죠. 히데요시가 굉장히 머리가 막 빠바바박하네요. 아니 둘 다 이 전략적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아이 생각해봐요. 밑바닥에서부터 1인자가 된 사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노부가스가 갑자기 이에야스한테 말도 안 하고 히데요시랑 강화를 해버려요. 와. 이렇게 되니까 이에야스가 이제 큰일 났지. 설득이 그 못 들어줬지. 강화하는 자리에서 또 히데요시가 잘하는 게 연출이 있어요. 또 네. 노부카츠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딱 이렇게 가서 맞나 이게 아니라 노부카츠 보자마자 신발 벗어던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그 앞까지 가요. 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왜냐면 이제 이거지. 우리 오다 노부나가 대장님의 후손이신 그렇죠. 노부카츠를 그 얘기를 맞이합니다. 해요. 이거지. 보면서 그냥 손잡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치 주군께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와, 근데 너무 소름 돋는다. 소름. 거기서 이 노부카츠가 거기서 깜빡 속아 넘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이런 식의 얘기야. 이게 이렇게 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완전히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러네요.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나요. 네.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공격하지 않고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아, 오히려 쫓아가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요. 네? 자기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고 네가 교토로 와서 내 신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정이 되면 다 이제 와서 아련을 하잖아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오사카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에 와서 자기를 아련해야지 천하가 인정할 거 아니에요. 히데요시를. 근데 꽁 하고 안 오니까 어떻게든 얘가 오게 해서 나를 아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전국 시대에 자식들은 막막 희생시키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유교문화권이 있어가지고 부모 희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인질로 보낸 건 이것도 유례 없을 거야. 그것도 명색이 지금 일본의 패자가 된 사람이. 그래서 이에야스가 와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요. 히데요시의 여동생 이름도 아사히예요. 네. 결혼에 있었는데 이혼시키고 이에야스하고 결혼시켜요. 네? 아, 그 정말 하나만한데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다라는 그 결혼. 근데 이게 의미가 이에야스한테 없네. 보냈을 때 이에야스의 후실이 아니라 정실부인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후실이면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네. 정실부인은 좀 또 얘기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만큼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확 보이는 그런 행위인 거네요. 근데 도요토미도 비록 이에야스가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이에야스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호조 가문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잖아요. 아무리 뭐 태정 대신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확 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시대 결혼 동맹은 정말 쓸데없는데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낫다면서요. 계속 하는 거 네네. 참 신기해. 예를 들면은 호조 우지아스 같은 경우 자기 아들 호조 우지마사는 다케다 신겐의 딸하고 또 결혼시켜요. 그리고 우지아스의 딸이 또 다케다 신겐의 아들 갓소리하고 결혼을 해요. 막 중첩으로 결혼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삼국지 걸리잖아요. 이게 그 드라마 요새 볼 때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인물 관계도라고 해요. 우리 전국 시대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물 관계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누구와 누가 결혼하고 누구와 누구가 협력을 맺고 이걸 또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대충 복잡해서 모르겠으면 그냥 다들 친척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사돈. 다음 이야기. 전국시대의 패권을 움켜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지만 히데요시의 야망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운명의 총첩성 두 번째 이야기. 히데요시가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지금까지의 영진 미카와를 내놓고 자네가 가게. 아, 한 칸 이동해라. 아니요, 자리 5칸 이동이었어요. 그 오른쪽에 에도 평원이 있었어요. 지금의 도쿄죠. 오사카 건설하듯이 완전히 자기도 똑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병농분리라는 건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를 다 몰수를 합니다. 카타나가리라고. 예. 이게 나중에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 이런 거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전국을 통일한 건 좋은데 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일본 학자들도 설이 비일비재해요.